안녕하세요. 백양중 3학년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1강에서 내준 과제는 다 했죠? 2강에서는 OT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심리학자 같음에는 사랑의 황금 비율 5대1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금시 좋은 부부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보니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5대1의 비율로 사용하며 대화를 했대요. 불평이나 비난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을 경우에 칭찬이나 감사 같은 긍정적인 말로 5번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황금 비율 5대1의 법칙은 긍정적 언어 사용을 통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위한 5대1의 비율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가족과 긍정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 주제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족관계라는 대단원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그 중에서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32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오늘의 배움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알고 가족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사소통 방해 요인을 토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의사소통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이란 동일한 눈높이에서 말이나 글, 행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송신자, 수신자, 정보, 전달 매체, 반응이 있어요. 먼저 정보를 보내는 사람을 송신자라고 하고 정보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해요. 여기서 정보란 보내는 사람이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하고, 반응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에 대해 정보를 보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보를 전달하고 또 반응하는 데에는 전달 매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은 크게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보내는 사람, 즉 송신자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받는 사람, 즉 수신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으려면 경청을 해야 해요.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가깝게 해주지만 잘못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특별하게 가족 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가족 구성원 간 애정과 신뢰, 그리고 결속력이 증진되어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의사소통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의사소통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이나 문자로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말이나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잠깐 20초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잘 생각해 봤나요?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에는 편지를 쓴다거나 이메일을 쓰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에는 목소리나 태도, 몸짓, 표정, 옷차림,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다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한다면 나는 내 말에 동의해 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례를 든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비슷한가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림 4개를 준비했는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아빠는 그러든지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해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슬프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어머니가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니? 라고 화를 내고 계시고, 혹시 내가 친딸이 아닌가 하고 슬퍼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을 부주의라고 해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를 고려해서 어떤 말이든 무심코 내뱉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아빠로 추정되는 분이 이번 주 가족 모임에 또 빠질 거니? 라고 묻고 있는데 아들이 제가 지금 바쁘니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 말을 끊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이런 의사소통 방해 요인을 회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고자 하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무시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봤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정말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거니? 라고 엄마가 묻고 계시고 자녀는 엄마는 항상 속기만 했어요? 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네요. 이러한 의사소통 방해 요인을 불신이라고 해요. 상대를 믿지 못해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져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방해 요인에는 무관심, 부주의, 회피, 불신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친구끼리 대화하는 모습 같은데 어제 축구를 했는데 우리 팀이 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너 연습 많이 했는데 속상했겠다 라고 잘 들어주고 있죠. 이것을 잘 듣기,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이것도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봤나요?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는 것 같이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이 잘 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엄마는 너를 많이 걱정했단다 라고 얘기하니 자녀가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라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일치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할 때 화가 엄청 나 있는 상태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과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일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줄래? 라고 물으니 친구가 미안,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야 해 라고 대화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라고 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누군가가 뭐 먹을래? 라고 물을 때 아무거나 라고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꼭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봉사활동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넌 잘할 거야, 힘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림이에요.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을 격려와 칭찬하기라고 해요. 용기나 의욕이 생기도록 기분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림은 어머니께서 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되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녀가 죄송해요, 휴대전화 전원이 다 되어 그만이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네요.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기라고 해요. 나를 주어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이 나 전달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뒷 슬라이드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은 오늘 친구와 말다툼을 해서 속상해 라고 말하니 옆 친구가 그랬구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이것을 공감하기라고 해요. 공감하기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나 전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방금 말했던 나 전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죠. 나 전달법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대화 방식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너 전달법 이라는 것도 있는데,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대화 방식으로 불쾌한 감정이나 갈등이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나 전달법은 사실, 감정, 영향, 바라는 점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실 단계에서는 발생한 일이나 행동에 대한 사실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두 번째, 감정 단계에서는 사실에 대한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향 단계에서는 사실이 나에게 미친 영향, 결과를 말하고, 마지막 바라는 점 단계에서는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과 다르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6가지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잘 듣기. 두 번째,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일치시키기. 세 번째, 솔직하게 표현하기. 네 번째, 격려와 칭찬하기. 다섯 번째,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기. 마지막으로 공감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활동 과제를 해볼게요. 오늘의 활동 과제는요, 첫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 의사소통 방해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나 대화는 무엇인지. 네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섯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나 전달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동입니다. 활동은 영상 아래 구글 설문지 링크를 클릭해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작성한 후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대화는 언어적 의사표현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오해도 풀고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잘못된 대화는 분노와 실망감 같은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대화 습관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대화 습관, 자신의 대화 습관을 살펴보고 연습을 통해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안녕.